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로망과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닷가 4년 차인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닷가에 살면 실제로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그 환상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설명이 객관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저희 집의 지리적 그리고 구조적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간 부분에 있는 충남 서천군에 위치해 있고요. 바다와의 직선거리는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평지가 아니라 언덕 위에서 살짝 바다를 내려다보며 작은 산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집은 경량 목구조로 지었고요. 향은 정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단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높은 습도를 조심하세요. 제가 높은 습도를 첫 번째 단점으로 뽑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습도가 도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꽤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여름의 동남아같이 후텁지근하고 수증기가 만져지는 듯한 느낌의 습도는 절대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바닷가에 살면 습도가 많아갖고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은 빨래 정말 금방 마릅니다. 여름에 저희 집 잔디밭을 보면요, 잔디밭이 햇볕에 말라서 낮에는 부서질 듯 잔디가 노랗게 말랐다가 밤에는 새벽 이슬 먹고 다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항상 초록색이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동남아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동남아같이 낮에도 끈적일 정도도 아니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팍 와닿을 정도의 습기가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게 골치 아픈 게 환기가 잘 안 되는 곳마다 곰팡이가 엄청 많이 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갖고 현관의 신발장, 다용도실, 그리고 보일러실, 이렇게 햇빛이 들지 않으면서 폐쇄적인 공간은 100% 관리 잘 안 해주면 구석구석에 곰팡이 투성이 됩니다. 옷장, 이불장도 웬만하면 외출할 때 저는 열어두고 나갑니다. 곰팡이 때문에. 또 제가 습도가 높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여름이 아니라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곳 서해안은 한겨울에도 낮에는 영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영상과 영하를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에 응집되는 결로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저희 집 창고가 집 뒤쪽 그늘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겨울에 창고에 들어가 보면 공구들마다 물방울이 아롱아롱 맺혀져 있습니다. 간뜨기나 습도가 높은데 기온도 영상과 영하를 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물방울이 맺히고 이게 환기가 안 되니까 곰팡이가 피고 철로 된 공구들은 그냥 녹이 쓰는 거죠. 철로 된 저렴한 공구들은요, 겨울 한 번 지나니까 그냥 싹 녹이 쓸어 버리더라고요. 싸구려 벤치 이거 겨울 한 번 지나니까 녹슬하고 뻑뻑해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철로 된 거 겨울 지나면 다 녹습니다. 겨울철 결로 현상, 썩고 망가지는 물건들 정말 많이 생기니까 습기 관리 잘 해주셔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세요. 둘째, 피서철 관광객들의 소음 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요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바닷가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펜션들하고 민박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피서철만 되면은 평일엔 그나마 괜찮은데 피서철만 되면 주말이면 밤마다 요 해변가에서 여기저기 폭죽 터지는 소리가 뻥뻥 들리는 거예요. 이 몇 시간씩 터집니다, 주말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희 집은 그래도 바닷가랑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주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바닷가 바로 앞집들은 아마 그 시간에 절대 잠들기 힘드실 겁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과 자주 폭죽을 터뜨릴 입장이라 이것을 단점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바닷가에서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고민해야 하고 잘 알아봐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닙니다. 저희 집도 물이 빠지는 간조 때가 되면 조개 캐러 오시는 관광객들 때문에 여름이면 온 동네가 차들로 꽉 차요. 그만큼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크고 밤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집을 지으실 때 만약 부지가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라면 집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 안 창문을 절대 향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려해서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평지면 이게 괜찮은데
언덕에 있거나 굴곡된 지형에 집이 있다면 헤드라이트 불빛이 집 안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이 어촌 마을이 비수기에는 밤에 차가 하나도 안 다니는데 피서철만 되면 밤에도 차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들의 불빛이 직접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 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피서철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 피해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디다스 모기의 습격. 골치 아픕니다. 저희 집이 앞에는 바다, 옆에는 산인데 습도가 높고 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여름에 모기가 장난 아닙니다. 특히 그 엉덩이에 하얀 줄무늬 있는 모기 있죠. 아디다스 모기라고 하죠. 이 모기가 여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겨울 빼고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내내 아주 극성입니다. 모기 정말 많아요. 다행히 저는 모기에 잘 안 물리는 체질이라 좀 나은데 저희 집에 오시는 다른 분들은 좋다고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 나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몸이 벌집이 돼서 들어옵니다. 물론 산이나 바다나 전국 시골 어디 가나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특히 제가 있는 이쪽 지역에는 이 아디다스 모기가 극성입니다. 아주 진짜 모기 정말 많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우리 서천군 군수님께서 좀 보신다면 군수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방역 좀 잘해주세요. 진짜 집 마당에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선텐 한번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모기 절대 쉽게 보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건 단점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이 점 때문에 바닷가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그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즉석해서 잡아먹는 해산물 반찬? 이젠 꿈에서 깨십시오. 요즘 TV에서 보면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꼭 바닷가만 가면 차 세우고 물 빠진 뻘에 들어가서 조개 캐고 이것저것 잡아서 반찬해 먹고 국 끓여 먹고 막 그러죠. 실상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서해나 남해에서 함부로 조개 캐면 안 됩니다. 해수욕장 같이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곳이나 또는 유료 체험터가 아니면 잘 알아보고 허락받고 들어가야지 아무 데서나 물 빠졌다고 들어가서 조개 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촌 사람들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관광객들 아무 데나 들어가서 들고 나오기 힘들 정도로 많이 캐서 나가시는데 그거 정말 민폐입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 적당히를 못하는 거죠. 이거 대부분의 이 뻘들은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뻘이 대부분입니다. 조개 아무 데서나 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개 캐러 아무 때나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이 빠지는 간조 전후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간조 시간이 매일 변합니다. 매일 달라요. 제 본업이 따로 있고 생업이 따로 있는데 매번 그 시간 맞춰갖고 기다렸다가 조개 캐러 들어갈 수는 없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한두 번 재미로 캐는 거죠. 또 텔레비에서 보면 조개 캐서 바로 먹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해감시켜야죠. 이 뻘 모래 엄청 많습니다. 조개에 최소 깜깜한 데서 6시간 넘게 해감시켜야 합니다. 물론 고수들은 더 빨리 시킬 수도 있겠지만 해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여름에 조개 잔뜩 해서 바닷물이나 소금물에 담가서 해감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 온도가 올라가서 2시간 있다 조개 다 죽습니다. 6시간 지나면 죽은 조개에서 썩은 내가 나서 조개 다 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조개 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충 해감시키다가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개 해감시킬 때 바닷물이나 염도도 중요하지만 차가운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또 물도 자주 갈아주거나 산소 기포기도 넣어줘야 하는데 그게 보통 번거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충 하다가는 캐온 조개 먹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려서 버리게 됩니다. 또한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아무 때나 나가서 낚시하고 통발 던지면 생선 반찬 구하기 쉬울 것 같죠? 다 부질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 통발은 던지고 최소 12시간에서 24시간 하루 정도 지나서 건져 올려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해 바다는 조속 간만에 차가 심해서 아무 때나 통발을 던지면 간조 때 공기 중에 통발이 노출돼 버려요. 그렇게 아무 때나 통발을 던졌다가는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잡았다 하더라도 잡은 공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숨 못 쉬어서 죽겠죠. 그러면 금방 부패되겠죠. 그래서 서해는 통발을 꼭 간조 때 던져서 다음 간조 때 건져야 돼요. 물론 배가 있다면 배 타고 나가서 깊은 물에 던지면 되겠지만 어업 면허가 없는 일반인은 1인 1통발만 합법이고 나머지는 불법이에요. 근데 배 타고 나가서 통발 하나 던지는 것은 기름값 낭비죠. 물론 뭐 배도 없고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통발도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물이 항상 고여있는 항구에 던지면 되는데 항구에 던지면 기름 냄새가 나고 간혹 통발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던져놓고 낚시하면서 밤새 옆에서 지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쉽냐고요, 어디. 따라서 서해바다에서 통발은 간조 때 던져서 간조에 건져야 하는데 그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어쩌다 가끔 재미로 하는 거지 마음 내킬 때 반찬 만든다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러기는 정말 힘들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 때나 낚싯대 들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죠? 이건 역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물때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일 안 하고 기다렸다가 물때 맞춰서 반찬 구하러 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가끔 주말에 물때가 맞으면 낚시하러 가서 저도 잔뜩 잡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잡아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손질하기도 귀찮고 양도 많고 해서 먹다가 남은 물고기는 냉장고에 얼려둔단 말이죠. 그 다음 아시겠죠? 냉동고에서 그대로 1년 갑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지금도 저희 집 냉동고에 작년에 잡은 쭈꾸미, 갑오징어, 망둥어 이런 게 잔뜩 얼려져 있어요. 이거 처리하는 거 숙제입니다, 숙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신선한 해산물 반찬을 직접 공수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재미로 하는 일이지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수를 파면 가끔 짠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은 건데요. 저희 집같이 상수도가 들어오는 곳은 괜찮은데 마을과 동떨어져 있어갖고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정을 파야 하는 위치가 해안가에 근접해 있을수록 짠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초창기 펜션 붐이 불었을 때 안면도 바닷가에 있는 펜션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실제로 제가 그 펜션에서 수돗물에서 짠맛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딜 가나 사실 상하수도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바람에 딸려오는 소금기 문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해안에 접해서 사시는 분들이 이 소금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식이 되고 집이 금방 썩어서 망가진다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부식되는 것은 전혀 모르겠고요. 저희 집이 목조주택이라 그런지 소금기에 부식될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철이 녹쓰는 것은 높은 습도 때문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못한 문제인데 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집을 지으려고 자료를 수집할 때 보니까 바닷가는 소금기로 인한 이 염해 피해가 분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자, 마지막이니까 중요하겠죠. 바닷가 전망은 주인용이 아니라 손님용입니다. 사실 전망이라는 것은 경치 좋은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산이나 바다에 사시는 분들 모두 그냥 사계절 한 번씩 돌아가면 금방 익숙해져 갖고 거기서 끝입니다. 물론 가끔 좋네 하고 감상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느꼈던 그 짜릿한 감흥은 더 이상 쉽게 느끼시기 어려울 겁니다. 저 같은 경우 2층 테라스를 넓게 빼서 바닷가를 보면서 차 한잔, 술 한잔 하기 좋게 카페처럼 꾸몄는데 실상 1년에 몇 번 안 올라갑니다. 그냥 1층 부엌 식탁에서 먹거나 거실 TV 앞에 상 펴놓고 대충 먹습니다. 다만 가끔 집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바다 전망 보고 야 전망 좋네 전망 좋다고 감탄하면 그때 옆에서 보고 흐뭇한 거죠. 그게 다예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닷가 조망 하나에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 기왕이면 전망을 포기하고 저렴한 땅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 가치를 위해서 고른다면 조망이 있는 게 좋겠지만 분명 조망은 집주인 입장에서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바닷가 주택들의 단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환상에 조금은 깨지셨나요? 사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장점들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바닷가에 집을 짓는다는 것에는 많은 단점과 장점들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